당장 내일이라도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아요. 빵 사 먹을 돈조차 없는 중국은 망했다는 말도 부족하네요. 도대체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 근교의 작은 동네에서 자란 에벌런 프레이저입니다. 현재는 영국 캠브리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중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꽤 오랜 기간 중국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중국 광산 기업의 임원으로 발령을 받으셨거든요. 사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14살이었고 밴쿠버의 모든 것이 저의 전부였거든요. 당시엔 떠나고 싶지 않아 부모님께 애원해보기도 했지만 하는 수 없이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베이징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하셨지만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별천지에 온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는 오래되고 낮은 건물들밖에 없었는데 중국은 높은 빌딩도 여기저기 있었고 모든 것이 신기했거든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어요. 거기선 국제학교를 다녔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중국의 교육과정을 따랐죠. 처음엔 보조 선생님께서 영어로 번역해 주셨지만 하도 중국어에 노출된 시간이 많다 보니 중국어도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매 수업마다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셨어요. 5천년의 문화와 역사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당시 어렸던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이니 고지곳대로 믿었어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중국의 역사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문명을 연결했던 이야기와 세계 최초로 나침반과 화약을 발명한 이야기, 그리고 대항해 이야기까지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에 중국의 위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낮춰보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기만 한다고 가르쳤고 한국의 경제 성장도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책을 읽을 때면 한국은 항상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로만 묘사되어 있었죠. 한류도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 배웠어요. 당시에 저는 그런 시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6살 때였을까요?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어차피 중국 문화를 다 뺏긴 건데 봐서 뭐 하냐며 보면 안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중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강해졌어요. 우리는 자주 모여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발전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며 우쭐했죠. 특히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가 화웨이나 바이두 자동차보다 뒤떨어졌다고 확신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던 저는 경제시간 학술 발표회에서 저는 중국의 기술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중에 한국의 기술력과 비교하며 한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넣어두었는데 그때 교실 뒤에 계시던 미국인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얘기하셨습니다. 자료 조사를 제가 직접 했는지부터 사실 확인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제가 너무 잘해서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선생님 표정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완벽한 세뇌 교육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저는 철저히 중국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제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았고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19살이 되어 졸업할 때까지 저는 제가 가진 편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국 캠브리지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중국을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영국으로 온 첫날 저는 이상한 상실감에 빠졌어요. 꿈에 그리던 대학교였고 학교의 캠퍼스는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너른 잔디밭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기숙사 방을 정리하면서
베이징에서 가져온 짐들을 하나씩 풀어보았어요. 붉은색 도자기 찻잔과 친구들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날 받은 편지들까지. 그때 메이 샤오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인데 베이징의 늦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다며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더군요. 그 순간 베이징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후통의 좁은 골목길에서 사 먹던 양꼬치의 맵싸한 맛, 자금성 뒤편 공원에서 친구들과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왕푸진 거리의 화려한 네온 사인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걸 캐나다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메이는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우리는 매일 밤 위챗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베이징의 일상을 세세하게 전해주었어요. 새로 생긴 카페 사진과 지하철에서 만난 재미있는 일화, 최근 인기 있는 중국 드라마 이야기까지. 그녀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를 베이징으로 데려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명절이 될 때면 더욱 그리움이 커졌어요. 춘절 때 메이는 가족들과 만두를 빚는 영상을 보내왔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작년 이맘때 메인의 집에서 함께 만두를 빚었던 기억에 젖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툴게 만든 만두를 보고 다들 웃었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조차 그리웠죠. 그때 향수병 같은 게 생겼는데 캠퍼스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표준어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중국어 대화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때로는 수업 중에도 베이징의 추억에 잠겨 창밖만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메이는 SNS에 올라오는 제 캐나다 생활 사진마다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매번 베이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면 베이징의 SNS 계정들을 둘러보며 그곳의 일상을 들여다보았어요. 지하철역에 새로 생긴 가게들과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익숙한 거리에 낯선 모습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중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베이징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중국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메이가 올려놓은 베이징 금융가의 야경을 보면서 제 미래를 그려봤죠. 수백 개의 마천루가 밤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 아래 달리는 테슬라들과 최신 전기버스들, 그리고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까지. 메이는 이런 모습들을 자랑스럽게 공유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게시물마다 좋아요를 누르며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고 메이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개발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대학원에 가지 말고 중국으로 바로 취직할 걸 그랬나 싶었죠. 그러다 저는 메이에게 장희원의 소식을 물어봤어요. 당시 메이와 장희원 그리고 저는 단짝처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자 메이는 장희원 소식은 잘 모른다며 한번 연락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땐 몰랐어요. 왜 장희원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말이죠. 대학원이 시작되고 바빠지면서 자연스레 잊혀졌고 저는 얼른 대학원을 마무리하고 중국 기업에 취직해야겠다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당시 캠브리지 경제학과 대학원의 첫 학기가 시작되고 제일 기대했던 수업은 아시아 경제 성장론이었어요. 그런데 첫 수업부터 교수님은 충격적인 과제를 내주셨죠.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 중 한 나라를 선택해 현지 조사를 포함한 심층 연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지 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연구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교수님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 성장과 AI 산업 혁신은 분명 매력적인 연구 주제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동기들 중 대부분은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길어졌어요. 메이가 보내준 베이징의 찬란한 야경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과제를 핑계로 중국에 가보고 싶다는 욕심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나라를 검토해보려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방갈로르나 베트남의 경제 특구 푸꾸오까지.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았지만 어떤 것도 중국만큼
제 호기심을 자극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을 선택했어요. 교수님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는 제가 중국에서 보낸 5년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죠. 교수님은 제 계획서를 읽으시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직접 경험한 것과 객관적 연구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주제가 정해진 후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베트남 경제를 연구하기로 한 클래스메이트의 발표 준비를 보게 되었어요. 그의 분석은 신선했고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제가 너무 감정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인 장희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SNS에서 제가 중국에 온다는 소식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장희원은 베이징 국제학교 시절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반장을 했던 모범생이자 최상위권 학생이었죠. 이원희의 아버지는 베이징시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유명 국영기업의 임원이었어요. 당시 이원희만큼 부유한 친구도 없었죠. 국제학교 다닐 때도 이원희는 늘 최신 명품을 메고 다녔거든요. 저는 이원희에게 이번 연구 기간 동안 이원희의 집에서 지낼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이원희의 집이라면 남는 방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이원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낮엔 자기가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집이 조용할 거라고 했죠. 저는 오랜 친구의 도움으로 현장 연구도 하고 옛 추억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냥 들떴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원희가 보내준 주소는 제가 기억하는 그들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은 베이징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었는데 새로운 주소는 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단지였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도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이원희의 메시지에는 뭔가 답답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예전처럼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연구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런 미묘한 변화를 놓쳤던 것 같아요. 출발 전날 밤 메이에게 연락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원희의 집에 묵는다는 말에 조심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메이는 직접 가보면 알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메이는 일이 바빠 아쉽게도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5년 전 졸업앨범 속 이원희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저는 이원희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는 제가 알려준 주소를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았죠. 그만큼 이원희가 살고 있다는 동네는 제가 기억하는 그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1990년대에 지어진 듯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녹슨 자전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베이징 시내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이원희는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예전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메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환한 미소만은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30평 남짓한 아파트가 나타났어요. 좁은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부엌 한쪽 벽에는 노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그들의 집에 있던 럭셔리한 가구들과 예술품들은 온데간데 없었죠. 벽에 걸린 사진들만이 당시의 이원이 집안을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사진에는 호화로운 저택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식구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원희의 아버지는 당당한 정부 고위 관료의 모습 그대로였죠. 그 옆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사진이 있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샴페인을 들고 축배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원희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계셨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사진 속은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원희는 제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많이 달라졌지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방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 한켠에는 이원희가 받았던 상장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베이징대 합격 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마저 지금은 빛바랜 추억처럼 느껴졌죠. 쉽게 물어볼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원희의 아버지가 들어오셨죠.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분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구겨진 셔츠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피곤해 보이는 눈빛까지 저를 보시고도 무반응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전에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원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2년 전 갑자기 찾아온 감사에서 아버지가 과거의 작은 실수들을 지적받으셨다고요. 결국 해임되셨고 그 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양복을 입고 나가시지만 사실 갈 곳도 없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이원희와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웬 중년 여성이 저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다가오셨죠. 알고 보니 예전 이원희네 가정부였던 리 아주머니였습니다. 리 아주머니는 이원희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영양 만점 샐러드를 만들어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원희가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있다는 걸 아시는 듯했죠. 아주머니는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저렴한 식재료들을 보시더니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그만두셨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이원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이원희는 눈물을 참으며 그 돈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이원희 아버지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원희는 조용히 방 앞에 저녁 식사를 놓아두었죠. 문틈 사이로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매일 밤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날 밤 이원희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가 해임된 후 재산도 모두 조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벌금으로 나갔고 호화로운 저택도 팔아야 했죠. 저는 아버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봤고 이원희는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 수입이 70%나 감소했고 기업들도 줄도산하는 바람에 정부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무리한 벌금 부과가 증가했고 아버지도 그중 하나의 케이스라고 했죠. 아버지의 실수는 경미한 정도였는데 온 재산이 몰수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정부 정책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말수도 줄고 사람 만나기도 꺼리신다고 합니다. 특히 옛 동료들의 연락을 철저히 피하신다고 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원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신의 꿈이었던 대학원 유학도 포기했다고요. 저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원희는 2022년 초부터였다고 했어요. 저와 연락이 끊겼던 시점이었죠.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며칠씩 밀리기 시작했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원희의 아버지는 고위직이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밀린 월급이 2달이 되고 3달이 되었죠. 지방정부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봉쇄로 인한 세수 감소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부동산 시장의 붕괴였어요. 이원희네가 살던 고급 아파트의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판매 수입도 끊겼죠. 이원희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작년 여름 정부 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해고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곧 중간 관리자들도 대상이 되었고 급기야 고위직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원희 아버지의 부서에서만 수십 명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원희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작년 9월자 신문에는 지방정부 재정난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베이징시의 부채가 천문학적 숫자라고 했죠. 더 이상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버지의 동료들은 하나둘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민간 기업으로 옮기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원희 아버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답니다. 중국 정부의 건실함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30년 넘게 해온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대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정부가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 인원 20% 감축안을 발표했어요. 이원희 아버지처럼 고위직도 예외는 아니었죠. 오히려 더 엄격한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이원희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었어요. 6개월치 밀린 월급이 한 번에 지급되었는데 그마저도 각종 공제 후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대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베이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원희의 친척들이 사는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대규모 해고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이원희네가 가진 두 채의 아파트 가치가 1년 만에 3분의 1로 떨어졌대요. 게다가 임대료 수입도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공무원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평범한 서민이 되어버린 거죠. 이원희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중국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젠 오히려 더 위험한 직업인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이원희와 대화를 마무리하고 이원희의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왔어요. 제가 과거에 알던 중국과 지금 중국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어쩌면 제가 알던 중국도 모두 가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뒤척이다 아침에 늦잠을 잤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 깼어요. 이원희는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원희가 빨간색 배달 유니폼을 꺼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원희가 갑자기 왜 유니폼을 꺼냈는지 이해가 안 갔죠. 이원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금은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알리바바의 AI 개발팀에서 일한다고 했고 거기는 중국인들의 꿈의 직장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입사 1년 만에 해고되었다고 했어요. 같은 팀 동료 80명 중 60명이 한꺼번에 잘렸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알리바바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두는 전체 직원의 30%를 감원했고 텐센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IT 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었죠. 신규 채용은 물론이고 기존 직원들도 대규모로 해고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원희는 휴대폰의 배달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배달기사 채팅방에는 수많은 고학력자들이 있었어요. 공대 박사 출신이 치킨을 배달하고 석사 학위 소지자가 마라탕을 나르는 게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되었다고 해요. 채팅방에는 서로의 학위를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어요. 칭화대 박사 출신이 올린 학위 증명서와 베이징대 석사의 성적 증명서까지 마치 슬픈 현실을 자조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원희의 배달 가방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베이징대 졸업생이 정성껏 배달합니다라는 문구였죠.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홍보가 오히려 더 많은 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였어요. 상하이에서는 이공계 박사들의 배달 연합이 있다고 하고 선전에서는 전직 IT 개발자들의 배달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이원희는 자신의 경우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했어요. 같이 해고된 동료 중에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의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탕핑 현상이죠. 고학력자들의 자발적 실업이라는 슬픈 현실이에요. 저는 이원희가 배달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 통계를 찾아보았죠. 하지만 공식 통계는 더 이상 발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참담해서일까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서 최고 명문대 졸업생들이 겪는 현실이 이렇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어렸을 때 제가 지냈던 곳을 직접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완자잉 지역을 방문했어요. 5년 전만 해도 베이징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쇼핑몰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스티커가 가득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 색이 발해 있었죠. 이원희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대형 백화점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외벽은 회색빛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간판의 LED 조명은 깜빡이다 말았어요. 출입구에는 녹슨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그 위로 폐업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죠. 거리는 마치 영화 속 종말 이후의 도시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차량 통행이 많아 주차가 힘들 정도였다는데 지금은 녹슨 자전거 몇 대만이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보행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우리가 자주 갔다던 카페 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쁜 인테리어로 유명했던 카페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길가의 가로수는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유령도시 같았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때 웨이팅이 길었다는 맛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빼곡히 임대 공고만 붙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대형 부동산 중개소의 모습이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었다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있는 사무실 안에 먼지만 쌓여 있었죠. 거리 곳곳에는 폐업한 가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판은 떼어냈지만 희미하게 남은 글자들과 녹슨 열쇠구멍 그리고 먼지 쌓인 쇼윈도까지 주변 상인들은 제 질문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 거리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한때 베이징의 젊음과 활기를 상징하던 이곳이 이제는 쇠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실상을 알고 봤더니 이런 현상이 베이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중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던 번화가들이 하나둘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때 SNS 알림이 울렸고 저는 메이 샤오후이의 SNS를 열어보았어요. 화려한 베이징의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그녀의 최신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사진 속 건물은 제가 오늘 본 텅 빈 쇼핑몰이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의 게시물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부러워했던 호화로운 식당 사진들, 명품 쇼핑 인증샷, 최신 오피스 전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거짓이었더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올린 AI 개발팀 사무실 사진이었습니다. 이원희를 통해 그 회사가 이미 6개월 전에 폐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메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는 척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국제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던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들. 당시에는 그저 자부심으로 받아들였던 말들이 이제는 완벽한 세뇌 교육으로 느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보낸 청소년기 내내 저는 철저히 통제된 정보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중국의 성공 사례만 골라서 가르쳤고 실패나 문제점은 철저히 가려졌죠. 마치 메이의 SNS처럼 완벽하게 편집된 현실이었던 거예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원희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의 좌절된 꿈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충동적으로 메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잠시 후 답장이 왔는데 여전히 화려한 일상을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메시지 속에 숨겨진 필사적인 노력이 보였어요. 문득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이야기와 모든 문명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들. 그때는 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두 달콤한 환상 속에 살기를 원했던 걸까요? 이원희의 책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교과서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여전히 그대로더군요. 중국의 위대한 경제성장 세계를 주도하는 첨단 기술과 끝없는 발전과 번영. 하지만 이제는 그 페이지들이 마치 동화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메이의 SNS처럼 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깨달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중국의 모습은 어쩌면
완벽하게 연출된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메이의 SNS처럼 현실은 철저히 가려진 채 화려한 이미지만이 남겨진 거죠. 씁쓸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원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가 있어서 배달을 빨리 마무리하고 왔다고 했죠. 얼른 앉으라며 제게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그날 저녁 이원희와 늦은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원희가 한국 취업을 목표로 몰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재까지 구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AI 분야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자신이 꼭 그곳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IT 기업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한국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원희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정리해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못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놀라웠던 건 한국의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고 AI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높은 교육열 덕분에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교수님께서 한국을 추천하신 이유에 대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원희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죠. 드라마 속 대사를 하나하나 받아 적고 발음을 연습한다고 하던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였어요. 알리바바에서 해고된 후 자신의 새로운 꿈을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원희는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꼭 AI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중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원희의 눈빛에서 진정한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이제는 아시아 청년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 있었고 이원희 같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이원희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원희는 자신이 팔로우하는 한국 취업에 성공한 중국인들의 SNS 계정들을 보여주었어요. 삼성전자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는 옛 동기의 일상이나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된 베이징대 선배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게시물에는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원희의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가득했어요. 특히 AI 관련 채용 정보는 따로 폴더까지 만들어 정리해 두었더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까지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채용 일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채용 공고를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에 이원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중국 정부가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특히 IT 분야 전문가들의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실제로 이원희의 친구 중 한 명은 한국 기업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도 비자를 받지 못해 취업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비자 심사가 6개월 넘게 지연되는 바람에 입사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준비하는 중국 청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원희가 가입한 한국 취업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는 매일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다들 중국의 불투명한 미래보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원희가 보여준 한국 취업에 성공한 선배의 조언 게시물이었어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원희는 그 글을 읽고 한국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밤늦게까지 이원희는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토픽 시험 6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취업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요.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만큼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지한 모습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이원희의 방을 둘러보니 책상 바로 앞에 서울의 야경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동기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기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한국에서 성공한 중국인들의 SNS를 보며 자신도 꼭 그들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현재 중국 청년들의 현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국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 특히 한국은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친숙하니까요. 이원희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었죠. 다음 날은 배달을 쉰다고 하기에 예전처럼 같이 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이원희는 새벽 4시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대사관 비자 신청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원희가 미리 도시락과 담요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어요. 알고 보니 비자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줄을 서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원희의 휴대폰에는 비자 신청 대기자들의 단체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줄 서는 사람들의 수를 공유하고 실시간 웨이팅을 알려주는 채팅방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해 이원희를 따라 대사관으로 가보기로 했고 다음날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 이원희처럼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한국 기업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원희는 매일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비자 신청을 시도했다고 해요. 벌써 10번째 도전이라고 했죠. 하지만 매번 번호표가 부족해서 돌아와야 했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안쓰럽고도 대단해 보였어요. 그날도 역시 이원희는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어두웠어요. 대사관 직원이 당분간 중국인 대상 취업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공지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요청이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이원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교수님께 긴 이메일을 썼어요.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중국 경제 연구를 한국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원희의 이야기를 통해 본 진짜 중국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한국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교수님의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미팅을 하자고 하셨어요. 화상통화에서 만난 교수님은 제 변화를 반겨주셨습니다. 처음 수업에서 한국 연구를 추천했을 때 솔직히 저는 무시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베이징에서 보낸 청소년기가 어떻게 저를 편향된 시각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이원희를 통해 어떻게 그 편견이 깨졌는지를요. 특히 한국이 중국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관찰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셨어요. 단순한 경제 지표 분석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삶과 꿈을 통해 두 나라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연구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제 개인적인 편견 극복 과정까지 더해지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 가지 조언을 더해 주셨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왜 중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지 더 깊이 연구해보라고 하셨죠. 단순한 동경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한국으로 떠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가 그렇게 동경하던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불황으로 명문대생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당장 트럼프가 취임하면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 상상도 가지 않는데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